오늘 선생님께서 강의 한 보내주셨는데 제목이 사회주의 혁명 못 막으면 나라 없어진다. 이 굉장히 걱정을 크게 하시는데 강의 아니에요. 강의 아니시죠? 뭐 이게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이 억지 신설이 그렇게 크다고 선생님은 걱정하시는 겁니까? 나는 원래부터 기관 만드는 거를 반대하는 네. 입장이고요. 그리고 정부 기구 아무리 만들어도 구실을 뭐 60%도 못 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뭐 들이는 시간과 예산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면요. 효과라는 것이 과연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옥상 옥에 권력기구를 만드는 것, 더욱이나 이제 대통령 주변에 그런 걸 만드는 것을 난 뭐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 옛날에 DJ 때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들 적에 DJP가 같은 이제 연합전선 펴가지고 다 집권한 거지만은 대통령이 예산권하고 인사권까지 네. 가지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그 법이 뭐였는가 하면은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였어요. 네. 내각에 소속한 게 아니고. 그래서 1년 늦게 법이 통과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공수처라는 거는요, 뭐 판사까지 그렇잖아요. 네. 그 언론인만 공직자에서 벗어났다 그러대요. 네. 그런데 이게요, 참 뉴스를 보신 분들은 되게 아실 텐데 폴란드가 네. 폴란드에 카친스키라는 형제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법과 정당이라는 정의, 법과 정의라는 정당의 대표인데 네. 꼭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짓을 먼저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뭔가 하면은 판사를 하원에서 임명을 합니다. 야, 독특한. 그러면 사법부를 의회 통제 밑에다 두는 건가요? 그렇죠. 집권당이 또 그걸 또 집권당이니까. 그리고 그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한 사람 동일인으로 임명을 해요. 네. 그리고 내세우는 게 뭔가 하면 적폐청산인데 판사의 나이를 남자 65세, 여성 60세. 그래도 그 이상 사람들은 다 적폐 세력이다. 기득권 다 네. 200명 내쫓고. 네. 그리고 애국심을 고치기 위해서 소련하고 옛날 거기 지배를 받았으니까 독일을 적으로 몰고 그리고 언론 매체를 완전히 장을 하고 지금 이 정부 보세요.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때문에 쫓겨난 사람인데 그 밑에 다 그 비선이며 장관들이 이 사람들은 화이트리스트 만들어서 뭐 방송 뭐 막 밀고 뭐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죄거든요. 이게. 특혜를 주는 것도 있지만 유시민이라는 뭐 아무런 뭐 문화관광부 장관도 아니고 국정홍보처장도 아닌 사람이 KBS를 핍박하고 JTBC 너희들 요즘 뭐하냐 하고 이거 이 진짜 자기들이 한 거에 비하면 이 블랙리스트 곱하기 한 10배 정도의 폐악을 끼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공수처를 누가 표현했죠. 게슈타포라고. 네. 그런 얘기가 권력형 비리. 자기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법하고 같이 통과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은 이걸 앞세우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보세요. 조국 사건도 다 가져가고 이제 수사를 이제 인수인계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그리고 있더라고요. 네. 법원 쪽도 전부 다 뭐 우리 법이면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점점 그 세가 더 더해갈 거고 공수처는 뭐 모든 새로 하는 거니까는 그 사람들도 구성을 할 거고 그 이름은 정부가 아니라 공수처가 전부 정부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예. 선생님 그래서 이제 공직수사처가 아니라 공포수사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포했었죠. 네. 그 또 똑같이 재정으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막 올려주고 그 나라의 국가는 완전히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이게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네. 폴란드도 뭐 그렇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2006년에 동생은 대통령을 하고 쌍둥이인데 네. 그 형이 이 사람 카친스키, 이 사람 또 뭐 카친스키인데 이 사람은 총리를 합니다.
네. 그러고는 15년의 집권을 했을 적에 이미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최근에 또 재집권을 합니다. 야, 폴란드가요 보면은 국민소득이 한 13,000불로 한 50몇인데 우리는 33위고 네. 54위. 이게 후진국이 아니거든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 경제 꼴 난다고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국가 권력을 전부 그냥 독점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폴란드가 그런 나라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는 걸로 제일 아름다운 건 쇼팽. 그렇죠? 말할 것도 없고 네. 라흐 마웬사 기억하시죠? 네. 항만, 그다니스크 조선소에서 그렇죠. 항만 네. 노조 만들고 노동정당하고 얼마나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도 좀 몰락을 합니다만. 요한 바오로 2세하고 또 뭐 같이 그럼요. 카톨릭들과 그렇죠. 해가지고 네. 했는데 그런 나라인데 지금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 총리 다 다른 사람이지만 뒤에 앉아서 수렴청정을 하는데요. 네. 무섭게 하거든요. 지금 뭐 뒤에서 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나라.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걱정하는 게 뭐 베네수엘라 뭐 스타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선생님 어떻게 폴란드가 어떻게 딱 이렇게 저희하고 맞죠? 그러기도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공부 안 하고 책 안 읽는다 그러는데 네. 이 정부의 그 레퍼런스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은 책 다 봅니다. 그리고 유럽도 그러는데 우리 뭐 해도 돼 뭐 이러고 갈 겁니다 지금.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뭐 순진한 국민들만 모르고 있죠. 그래서 참 딱한 게 이게 우리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가 지금 뭐 재정 다 거들난 게 뭐 그리스를 비롯해서 맞죠 뭐 피그스. 그렇잖아요. 네. 네. 막 퍼주고 말이죠. 그거 어떡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저거 뭡니까 지난 주일에 대통령 엊그저께인가요? 예. 네. 그 무슨 시정연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네. 거기에서 뭐 512조 네. 그 예산을 뭐 통과시키려고 뭐 저러고 있고 확장적 재정 운영은 필수다. 뭐 이렇게 또 선택이 아니고 강조하셨더라고요. 필수다. 그래서 돈을 뿌리면은 그거를 폴란드처럼 최저임금도 올리고 막 올려주니까는 또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이제 책 두 권을 또 소개해드리려 그러는데 네. 책 한 권은 투표장이 붕괴된다는. 네. 그렇죠. 민주주의 민주정치라는 게 투표에서 모든 것이 가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투표장이 붕괴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검찰, 사법 다 장악한 그런 나라가 되면 뭐 정말 큰일인데 또 그런 추세에 지금 세계가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네. 미국도 저 엉터리 대통령 때문에 접골이 되는데 대통령 아니잖아. 탄핵감에 탄핵감. 그런데 최근에 나온 저서가 두 권이 바로 이 위험을 예견하는 네. 책들이거든요. 하나는 가짜 민주주의. 네. 예. 2010 티모시 스나이더가 2019년에 낸 책. 19년이니까는 네. 그 가짜 민주주의에서 그 투표장의 붕괴 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참 그러니까 예. 네, 여기 선생님 써오신 자료에 보니까 그 사실 소련 동구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이제 역사는 끝났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방향으로 간다. 역사의 종언이란 책이까지 나오고 했는데 이제 오히려 이 배우 오히려 그게 허상이고 그 배후에 러시아와 이 전체주의, 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권과 이를 따르는 무리들이 민주주의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책은 그런 내용이라고 선생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뒤에 푸틴이 있어서 자기네 그 정당성을 미화하려고 자기네 그런 정권의 정당성 뭐 그런 걸 다 미화하기 위해서 퍼뜨리는 수작.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서운 일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대통령 뽑게 만드는 그 짓도 KGB가 공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그 흐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라는 게 이게 참 보면은 그 파시즘 같은 이제 그런 게 다시 보세요. 이게 요새 독일도 히틀러를 다시 네. 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직선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또 후퇴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참 걱정스러운 이제 학자들도 그걸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이 최근에 많이 인용이 되던데요. 그렇죠. 네. 네. 언론인들도 많이 또 뭐 칼럼에 쓰고. 얘기합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스티븐 레비츠키, 네. 레비츠키 네. 그 두 사람이 쓴 건데 이게 보니까는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투표장이 붕괴가 되고요. 네. 아, 참네 한숨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구만요. 어떤 서로 경우에 적대하는 정당들. 네. 그러니까 정치가 양극화. 네. 그리고는 규범이 다 파괴되고. 그건 조국이가 한 짓이 다 규범을 파괴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선출된 사람이 독재자이고. 그게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5가지 조건이거든요. 네. 이 책이 그걸 다루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거짓말이 꽂힐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쪽으로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호치민이 뭐 그 목민심서 뭐 읽었다는 박헌영이 이렇게 전수 받아 선물 받아서 다 교수들 책임이 다 거짓말일 수가 있는데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훌륭한 사람이 뭐 예견해서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책을 보면 전부 아주 비관적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이제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가 이제 추천했는데 선생님 늘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뇌과학인데 뇌과학과 진화생물학이 그 밝혀내는 인간이라는 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능과 의식이 이제 분리된다 그러니까 뭐 기계처럼 돼갈 거고 하여튼 뭐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는데 뭐 네. 위험한 세상이 옵니다 실은요. 네. 그 인성이 무너지고 그런 게 뭐 자연적인 추세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죠? 어떻게 쌓은 부인데 그걸 많이 흐트러뜨리고 막 그냥 쏟아붓고 그 규범을 무너뜨리면 지식과 대학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지성이 폴란드의 지성보다 이게 뭐 낫다고 또 그렇다고 확신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폴란드도 우리나라처럼 독일과 러시아에서 아주 핍박을 받고 우리하고 그 점에서 그건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꽃을 핀 적도 있고 근데 그것이 다시 독재로 돌아간다? 네. 아마 폴란드가 그런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카친스키라는 이 형제가 전부 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는 선출된 독재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선출됐다. 그 투표장이 붕괴된다고 하는 게 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또 투표장을 독재자 장악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그 남아 있는 것도 자기가 확 장악해 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선거가 참 뭐 정말 힘든 고비를 넘겨야지 되는데 네. 이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뭐 40% 중반쯤 좀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인지 알고 찍었을 리는 없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교수님 이제 정리해 주신 거면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이제 폴란드 집권당 그 총재 숨은 실력자가 해온 그 일은 4가지로 정리해 줬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하면은 1. 적폐를 청산한다는 미명으로 검찰과 사법을 장악했다. 카친스키가. 2번째, 방송을 친정부 매체로 돌려놓았다. 3. 외부의 적을 만들고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고 있다. 4.
무상복지로 나라 국간을 비워버리고 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저걸 만드는 게 우리 미국하고 일본 적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뭐 서로 같이 연구를 한 건지. 그래서 이게 선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두고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누구를 뽑을지는 그냥 기분 내서 뭐 이쪽이 뭐 돈을 주니까 그런 세상은 이제는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 내 여론조사가 좀 내가 평생을 방법론을 가르쳤어요. 조사 방법론. 네, 그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그걸 가르친 사람이어서 여론조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국갤럽이 박무익 사장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조사가 엉터리예요. 네. 뭔가 하면은 그 국정 운영을 잘 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에서 이 질문이 뭐가 있는가 하면 경제 민생, 그다음에 인사,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일방적인 무슨 독선 같은 그런 문항이에요. 뭐라 그랬더라.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위에 세 가지 다 그랬는데 이게 원칙이 질문 문항이 상호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네, 중첩되고 안 되고 안 되지요. 딱딱, 그러면 경제 무슨 인사 그러면 뭐 에너지며 뭐 다른 거를 평가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의 원인으로 독단이라든가 무슨 지식의 무슨 뭐 갈등이라 뭐 지식의 부족이라 전문성의 부족이라든가 권력 암투 때문에 뭐 다른 원인으로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은 나도 헷갈릴 텐데. 문항 작성이 또 잘못돼 있고 아주 그 조사 방법도 틀리고. 기본 출발이 왜 저럴까? 뭐 정부가 빨리 조사해서 달라 그랬나? 뭐또 조사하는 분들 들어보면 저게 악화가 양화를 다 구축해가지고 또 그리고 KBS, MBC 이런 데서 돈 많이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데가 발주를 해야 되는데 뭐 500만 원에 해달라, 뭐 200만 원에 해달라 그러니까 엉터리 조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합니다만은 이 정부처럼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방송 장악한 적이 없습니다. 참 이런 거가 정말 적폐 중에 상적폐인데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뭐 위선자 그러는데 보통 위선자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위선자 5승 정도. 네. 5승. 좋은 정부. 2승도 아니고 3승 아니고 5승 정도의 수준의 위선자들이 나라를 맡고 있으니 참 국민이 불쌍한 것이죠. 네. 선생님이 소개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제 민주주의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무너졌는데 등장하는 게 그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던져버린 포기한 정당. 이거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깜짝 놀라겠습니다. 후보를 가려내고 옥석을 가려내고 공천 잘하라는 얘기 같은데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민주주의가 이제 무너지는 신호라 그러는데 민주주의 안 무너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럼 좀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각자가 조국처럼 성찰하면은 괜찮을까요? 야당은 야당대로 좀 성찰해야 되겠고. 근데 말도 되는 게 아닌데 제일 정말 이 정부만큼 엉터리가 야당이죠. 정신 아직 못 차렸어요. 선생님께서 하여간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정권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우리 민주주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큰 위기 의식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